윤석열 대통령이 모레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엽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맞아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각종 의혹에 처음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최선희 외무상을 국경 일에 예고 없이 만났습니다. 파병까지 감행한 북한을 향해 최대한의 예우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대선 본투표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시작됩니다. 여론조사 막판까지 혼전 양상이 이어지면서 역대급 초접전 속에 두 후보 모두 마지막까지 경합조 공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의원을 상대로 이틀째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또 다른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북한강에 유기한 사건의 피의자가 중령 진급을 앞둔 30대 후반 현역 군인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자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여성 군무원이었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5도까지 떨어지면서 올 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특히 찬바람이 불며 체감 온도가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을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는데 명태균 씨와의 통화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윤 대통령이 직접 답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엽니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 건 지난 8월 말 이후 약 2달 반 만입니다. 형식은 취임 2주년과 지난 기자회견 때처럼 윤 대통령이 먼저 대국민 담화를 한 뒤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 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에게 지난 성과를 보고드리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문일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밝힐 예정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그동안 준비해왔던 만큼 이왕이면 순방 전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는 참모진의 의견을 받아들여 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래 대통령실은 이번 달 말쯤 외교 일정을 마치는 대로 국민과의 소통 자리를 만드는 방식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달 중이나 11월 10일이 임기 반환점을 맞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과의 소통 기회를 어떤 형태로든지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데다 야당의 공세에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여권 내부에서도 쇄신 요구가 잇따르자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견에서는 최근 야권이 명태균 씨와 통화 육성을 공개하며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이 처음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나 한 대표의 인적 쇄신 요구, 특별감찰관 도입 등과 관련해서도 추가 입장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임기 반환점을 맞은 윤 대통령이 각종 논란에 납득할 만한 설명과 함께 사과를 포함할지 발언의 내용과 수위에 따라 전국이 중요한 분기점을 맞게 될 전망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최선희 외무상을 국경 일에 예고 없이 만났습니다. 처음 파병된 북한군 병력이 이미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았다는 우크라이나 당국자의 주장까지 나온 가운데 러시아가 북한을 향해 최대한의 예우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1612년 폴란드 점령에서 벗어난 걸 기념하는 러시아 국경일 국민화합의 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 붉은 광장의 기념물에 꽃다발을 바칩니다. 푸틴 대통령의 휴일 일정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러시아 일정을 이어간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크렘린궁에서 예고 없이 만났습니다. 국경일에 친구를 만났다며 의미를 부여했고 최 외무상도 화답했습니다. 김정은 분께서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님들의 헌신한 정기 있고 뜨거운 국제적 인사를
크렘린궁은 지난주엔 푸틴 대통령이 최 외무상과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를 뒤집은 깜짝 회동을 통해 파병까지 감행한 북한을 특별히 예우한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당국자는 러시아에 처음으로 보내진 북한군 병력이 이미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쿠르스크에 도착한 북한군이 11,000명이라고 확인했는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수장은 북한군 배치는 중대한 긴장 고조 행위라고 다시 한번 규탄했습니다. It makes us even more focused and determined to make sure that Ukraine has what it needs to fight off the Russians, including the North Koreans. 리터 사무총장은 또 러시아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이란과도 협력한다는 걸 안다며 이는 나토에 더 큰 동기부여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북한의 신형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9형 발사와 관련해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식 회의에서 한국과 미국, 북한과 러시아가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로버트 우드 주 유엔 미국 차석대사는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가 관련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고 러시아와 중국은 이런 북한을 비호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주 유엔 러시아 차석대사는 우크라이나를 돕는 미국이 러시아에만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한국이 미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이목이 쏠린 미국 대선. 이제 반나절 뒤면 투표가 시작됩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경합주를 돌며 마지막 유세전을 벌이고 있지만 워낙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어 결과 예측은 그 어느 때보다 쉽지 않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대선을 앞둔 현지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권중희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이제 투표 시작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네, 지금 이곳 시간은 월요일 오후 3시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내일이 대선 날인데 동부 지역 일부 선거구는 자정에 투표가 시작되니까 이제 9시간 뒤면 이 본투표가 막을 올립니다. 하지만 대부분 선거구는 내일 오전 6시에서 7시에 투표소가 문을 열고 시간대에 따라 가장 늦게 투표가 끝나는 알래스카는 우리 시간으로 모레 오후 2시는 돼야 투표가 마감됩니다. 투표 결과를 언제 알 수 있을지도 관심인데 빠르면 여기 시간으로 모레쯤 결과가 나오겠지만 압도적 표 차이가 아니라면 이 우편 투표와 사전 투표 집계까지 모두 마쳐야 하기 때문에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현지 언론도 최종 승자가 가려지는 시점이 선거 결과만큼이나 예측 불가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선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마지막 판세는 어떻게 분석됩니까? 네, 막판까지 오차 범인의 초접전에다 엎치락뒤치락 혼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뉴욕타임스 여론조사는 경합주 7곳에서 해리스가 4승 2무 1패로 나왔는데 오늘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의 조사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트럼프가 펜실베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또 애리조나에서 해리스를 앞섰고 위스콘신과 네바다에서는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해리스가 앞선 곳은 미시간주가 유일했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 조사보다 표본수가 작고 지지율 격차가 1에서 2%포인트 차이에 불과해 통계적으로는 동률로 보면 된다는 게 주관사인 더 힐의 설명입니다. 전국 단위 여론조사도 연이어 발표됐지만 승부 예측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평균치를 집계하는 538의 그래프를 보면 전국 지지율의 경우 해리스가 1.1%포인트 앞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후보의 경우 과거 전국 투표에서 이기고도 선거에서 패배한 사례가 있었고 또 대선일이 가까워질수록 트럼프와의 격차가 줄어들어 간발의 지지율 격차마저 큰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CNN은 면돈날처럼 미세한 지지율 차이라며 여론조사로 보면 1972년 이후 가장 접전 양상의 대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역시나 승부처는 경합주가 될 것 같은데 두 후보 모두 다 마지막까지 경합주 공략에 집중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핵심 경합주로 꼽히는 펜실베니아에서만 5군데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경합주 가운데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걸린 펜실베니아를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가 만든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으면서 긍정적인 미래를 약속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And we have the momentum because our campaign is tapping into the ambitions, the aspirations, and the dreams of the American people. Because we are optimistic and excited about what we can do together.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남부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유세를 시작해 펜실베니아를 거쳐 미시간으로 이어지는 대장정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해리스의 상승세가 눈에 띈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방어전을 펼치고 북부 러스트벨트 경합주까지 손에 넣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트럼프 메시지는 해리스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2020년 대선에 이어 또다시 선거 부정을 일으킬 거라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Can you imagine they spend all this money on machines, and they're going to say we may take an extra 12 days to determine. And what do you think happens during that 12 days? What do you think happens? 이 최종 승자는 물론이고 언제 결론이 날지도 알 수 없는 예측 불허의 이번 대선. YTN은 역사적인 이번 선거의 투표와 개표 상황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대선은 선거제도뿐 아니라 출구조사 방식도 우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선거가 만 하루에 걸쳐 50개 주에서 진행되는 만큼 출구조사도 한 번에 발표되는 게 아니어서 주별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2000년대부터 미국 대선 출구조사는 주요 언론사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진행해왔습니다. 2017년 팍스와 AP통신이 탈퇴하면서 현재는 CNN, MBC, ABC와 CBS 4개사가 미국 선거 풀단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출구조사는 50개 주 전체가 아니라 경합주를 포함해 20여 개 주요 주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2020년 대선 때는 모두 24개 주에서 출구조사를 했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그 결과가 한꺼번에 발표되는 게 아닙니다. 지역별 시차가 있는 데다 투표 시간도 주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부 주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이미 투표가 끝난 주에서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동부 지역 투표가 마감되는 우리 시각 6일 오전 9시를 전후해 그 결과가 차례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곳은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7개 경합주.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등입니다. 경합주 출구조사 결과가 최종 개표 결과와 일치할지 여부도 차기 미 대통령 당선 확정까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미국 대선은 대통령 후보에 직접 투표하는 게 아니라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로 서약한 선거인단에 투표하는 간접선거 방식입니다. 네, 또 승자 독식자라는 제도 때문에 더 많이 득표한 후보가 당선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미 대선의 특징과 절차를 조수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00년 미국 대선 당시 엘고어 후보가 전체 득표에서 앞섰지만 승자는 부시 대통령이었습니다. 2016년에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약 70만 표를 더 얻고도 트럼프 대통령에 패했습니다. 두 선거 모두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선거인단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대선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로 서약한 선거인단 538명을 선출하는 간접선거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538명은 50개 주에서 선출되는 연방 상원의원 100명에 하원의원 435명, 그리고 의원이 없는 수도 워싱턴 DC에 배정된 선거인단 3명을 더한 숫자입니다. 주별 선거인단 숫자는 인구 비례로 배분됩니다.
따라서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가 54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순입니다. 인구가 적은 알래스카와 버몬트 등 6개 주는 선거인단이 3명에 불과합니다. 538명 중 270명 이상을 차지하는 후보가 승리하게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승자 독식제입니다. 네브라스카와 메인주를 제외한 48개 주에서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해당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차지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전체 득표에서는 앞서고도 최종적으로 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개표와 함께 당락은 사실상 확정되지만 다음 달 16일 선거인단이 대통령 후보에 대해 투표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6일 차기 대통령이 공표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오늘 미국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시작되지만 초박빙 안개 속 예측 속에 어느 쪽도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처럼 대선 이후에도 소송전은 물론 폭력 사태도 배제할 수 없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윤신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1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 수천 명이 미 국회의사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트럼프의 대선 결과 불복 선동 연설에 자극받은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하면서 당시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인증 절차가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We fight like hell, and if you don't fight like hell, you're not going to have a country anymore. 이번 대선도 막판까지 초박빙 전망이 엇갈리면서 선거 이후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공언하면서도 불복 가능성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최대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주 사전투표에서 가짜 유권자가 발견됐다고 SNS를 통해 주장하는 등 이번 대선 관련 소송이 벌써 90여 건에 달한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Well, if Trump is defeated, he will not accept the result, and will do everything he can to try to prevent that count on, I think it's January 5th. The difference between 2024 and 2020 is that he's not president. 이에 대해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 측도 전 백악관 법률고문 등 유력 인사를 영입하는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불복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미국인들이 미 의회 폭동 사태를 잊어서는 안 된다며 트럼프 측의 부정선거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This is not 2016 or 2020. We can all see that Donald Trump is even more unstable. And now he wants unchecked power. 대선 이후 폭력 사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달 25일 공개된 입소스 여론조사에선 응답자 62%가 이번 대선 이후 폭력 사태 발생을 우려했습니다. 또 응답자 8%는 폭력이 뒤따르더라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원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And these are the kinds of actions that have historically in other situations really undermined democracy, and that means undermining the economic basis of shared prosperity. 이에 따라 당국은 백악관 주변에 경찰 3천여 명을 투입해 대형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일부 공원 통제에 나섰습니다. 또 워싱턴주와 네바다주 등 일부 주에서도 폭력 소요 사태에 대비해 주 방위군에 비상 대기령을 내렸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이틀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전 의원은 대가성 공천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김영선 전 의원. 검찰은 이틀 연속 12시간씩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짧은 소회를 마치고 검찰청을 빠져나갔습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 전 의원은 이틀 동안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강혜경 씨가 회계 직원이기 때문에 정치자금의 입출금에 관해서는 그 사람이 정권이 있어요. 김 전 의원은 첫 검찰 조사 뒤 언론에 강혜경 씨를 통해 명태균 씨에게 간 돈은 6천만 원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지난 2022년 보궐선거 이후 명태균 씨에게 건너간 돈인데 공천의 대가는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6천만 원은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며 대가성 공천 의혹에 반박한 겁니다. 강혜경 씨는 이제 어쨌든 그 9천만 원을 가져가서 4명한테 나눠주고 제가 평소에 현금으로 받은 건 현금으로 갚고 통장으로 받은 건 통장으로 갚으라고 해서 그게 이제 정인과 증거가 있어요.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공천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건넨 돈으로 의심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국정감사에서 지난 대선 당시 명 씨가 윤석열 후보에게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의원을 연 이틀 조사한 만큼 의혹의 핵심인 명태균 씨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 검찰은 김 전 의원과 강 씨의 진술이 배치하는 상황에서 명 씨의 소환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검찰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창원지검에 추가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현재 검사 7명으로 구성된 창원지검 수사팀에 3명 안팎의 검사를 추가 파견해 특별수사팀의 견주는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이나 특별수사팀을 꾸려 관련 의혹을 일괄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주말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서 30대 여성 시신이 훼손된 채 발견된 사건의 범인은 중령 진급이 예정된 현직 장교였습니다. 피해자는 같은 부대 군무원인데 잔인하게 살해해 시신을 훼손 유기한 것은 물론 의심을 피하려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요일인 지난 2일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서 잔혹하게 훼손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조만간 중령 진급이 예정된 국방부 산하부대 육군 장교 30대 후반 A씨. 범행 이유를 물었지만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범인 혹시 인정하시나요? 피해자랑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유족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피해자 유족한테는 연락하셨나요 혹시? 범행하고 나서 계속 출근했나요? 경찰은 시신 발견 하루 만에 서울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던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피해자 시신에서 지문과 DNA를 확보하고 휴대전화 추적을 통해 A씨를 빠르게 쫓았습니다. 피해자 신원을 정확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파악이 된 상태에서 용의자를 선정을 했고 범행을 자백을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숨진 33살 B씨는 A씨와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임기제 군무원이었습니다. 범행 시기는 A씨의 정근과 B씨의 임기 만료가 예정됐던 지난달 25일 금요일. 군부대 내 차량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갑자기 A씨가 B씨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는 차 안에 시신을 숨겨뒀다가 그날 밤 부대 인근 철거가 예정된 공사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이후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 이동해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훼손한 시신을 유기하며 하천 주변에 있던 돌도 비닐봉지에 함께 넣었습니다. A씨는 특히 범행 이후 B씨 휴대전화로 부대 관계자와 피해자 가족,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휴가 처리를 해달라는 등 의심을 피하고 범행을 숨기려 피해자 행세까지 한 겁니다. 우리한테 잡힐 때까지도 그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때 유기했었는데 우리가 잡으면서 그거 찾아낸 거죠. 그게 그때까지 들고 다닌 거죠. 개정된 군형법에 따라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 앞으로 수사는 민간경찰 군인범죄수사팀에서 맡을 예정. 경찰은 살인과 사체 손괴, 사체 은닉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스스로 자백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A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범행 확인 후 수백 명을 투입해 북한강 일대를 수색한 경찰과 화천군 재난구조대는 사흘 만에 피해자 시신을 전부 수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와 유상증자와 관련해 미래에셋증권에 이어 KB증권에 대해서도 현장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밀수하다 적발된 마약이 모두 623건, 574kg에 달해 1,9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은 지난 2000년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중단된 프랑스산 소고기에 대해 24년 만에 다시 수입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2100년 우리나라 GDP가 기후변화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와 비교해 21%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SK그룹과 글로벌 인공지능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AI 협력을 다지는 SK AI 서밋 2024가 어제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오뚜기가 어제 한글 점자의 날을 맞아 제품 포장의 점자 표기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웰푸드가 오는 11일까지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막대과자 광고를 선보입니다. 레미콘 회사 유진 기업이 영하 10도의 혹한기에도 별도의 급여 보온 없이 빠른 시간에 양생이 가능한 동절기 콘크리트를 개발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전국 최대 규모 신협 이사장이 특혜 대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이사장이 책임을 상임 이사에게 덮어 씌우려 했고 이를 거부하자 부당하게 해임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산 규모만 2조 원이 넘는 전국 최대 규모 신용협동조합입니다. 10년 넘게 이곳 이사장을 맡아온 A씨가 특혜 대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인 부탁으로 법정 한도를 훌쩍 넘는 수십억 원을 대출해준 혐의입니다. 이 신협 전직 상임이사 B씨는 대출을 받아간 사람이 이사장 A씨와 가까운 탓에 누구도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의사에 반하는 직원들이 있으면 컴퓨터도 뗄 부술 정도로 어떤 그런 위협을 가해도 이사장 관계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있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출은 상임이사 전결 사항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B씨는 A 이사장이 이처럼 책임을 떠넘기는 데 그치지 않고 거짓 진술까지 강요했다고 말합니다. 제가 진술하러 갈 때도 본인이 지정한 변호사를 붙여가지고 변호사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저한테 요구를 하였으나 저는 있는 사실대로 진술하기 위해 가지고. B씨는 이사장의 요구를 거부하자 직원들이 자신을 따돌리기 시작했고 최근엔 긴급 이사회를 열어 자신을 해임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장 내 왕따를 당하면서 직원들한테 서로 통화도 못하게 하고 어떤 직원은 저하고 통화한 즉시 적발이 되어서 이사장에게 추궁을 당하는 그런 사례까지 있다 보니까. 반면 이사장 A씨는 수사를 받는 건 맞지만 B씨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혜 대출이 아니라 적법한 대출이었고 그마저도 자신이 결정한 게 아니란 겁니다. 또 거짓 진술을 강요한 적이 없고 B씨를 해임한 건 신협중앙회 감사 결과 비위 행위가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이사장 A씨에 대한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재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네, 경찰이 식약처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로 유명 병원장에 대한 수사에 나선 가운데 병원장의 부인도 프로포폴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50대 의사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까지 자신이 운영했던 피부과 성형외과 의원에서 식약처의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에 제대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환자 수십 명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처방하고 투약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바디프렌드의 창업주와 최대 주주 등이 모두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바디프렌드 창업주 강홍철 전 이사회 의장과 한앤브라더스 최대 주주 한모 씨, 그리고 바디프렌드 최고 재무자를 역임한 양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의장의 경우 주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연금, 의료, 노동, 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직접 하지 않은 건 11년 만입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후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연설문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으나 국가 채무를 관리하고 원전 생태계를 복원한 결과 경제가 성장 도약 단계에 들어섰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윤석열 정부의 대표 정책인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의료 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가 4+1 개혁으로 함께 강조하는 인구 위기 극복에도 힘쓰겠다며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해 국회에 정부조직법 처리도 요청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4천억 원 규모로 건전 재정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의 건전 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현직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은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 때가 첫 사례였으며 이후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때는 없다가 2013년 박근혜 대통령부터 매년 시정연설을 해왔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은 11년 만의 일로 김여사 특검법과 명태균 통화 녹취 공개 등에 따른 여야 대치 상황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참모진회의와 총리 주례회동에선 연내의 정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정 동력의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야당의 파상 공세 등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고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도 쇄신 요구가 본격화하는 만큼 정책만으로는 위기를 돌파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아쉽다는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에 대해 아쉽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배현진 의원도 자신의 SNS에 최근 각종 논란이 불편하고 야당의 조롱이나 야유가 걱정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새 나라 살림 계획을 밝히는 시정연설에 당당하게 참여했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불참을 두고 국회 무시가 참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종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거부권 남발로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국민과 싸우겠다며 구중궁궐에 틀어박힌 대통령의 고집불통에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 공개 이후 침묵을 지켜오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인적 개편 등 고강도 쇄신안을 요구했습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만이 보수 괴멸을 막을 유일한 길이라며 한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육성 녹취가 공개된 뒤 공개 발언을 자제해왔던 한동훈 대표가 나흘 만에 침묵을 깼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여론을 왜곡하고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 개편하고 쇄신용 개각도 단행하길 촉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즉시 중단과 함께 특별감찰관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간 물밑에서 당내 중진과 의견을 교환해온 한 대표가 대통령에게 전면적인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다만 지난 주말 장외 집회를 연 야당을 향해선 헌정 중단 선동이라고 날을 세웠는데 대통령을 비판하며 내부 총질만 한다는 당내 부정적인 시각을 잠재우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세상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 헌정을 중단시키겠다는 겁니다. 어떤 이름을 붙인 헌정 중단이든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이 맡겠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는 방법은 특별감찰관도 쇄신책도 아닌 김건희 여사 특검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한 대표도 이젠 특검 협조를 결단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필연입니다. 진상을 철저하게 밝히고 투명하게 털어내는 것이 그나마 보수 전체의 괴멸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한동훈 대표로선 국정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지며 여권의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 대표의 작심 발언이 향후 당정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의료 대란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를 오는 11일 출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보다 더 시급한 민생은 없다며 민주당이 처음과 달리 전제 조건을 강조하면서 불참을 고수한다면 여의정만이라도 우선 출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당장 참여가 주저된다면 출범 이후 언제라도 참여를 환영한다며 모두 마주 앉아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해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을 2달 앞두고 정부 여당의 세제 폐지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즉각 환영한다며 이참에 여야 의정 협의체에도 빨리 들어오라고 손짓했지만 민주당은 전공의를 설득할 명분이 있느냐며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에 동의한 이유는 결국 현재 국내 주식시장 상황이 어렵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과 가치를 따르면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지만 투자자들의 반대를 외면할 수 없다며 현실론을 택한 겁니다. 당내 난상 토론과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 결정 권한을 위임받은 지 한 달 만입니다. 유예를 하거나 또는 개선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불가피하게 정부 여당의 이 정책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10분 가까이 이런 결정을 한 배경을 설명한 이 대표는 한편으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국내 증시 위기를 자초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주가 조작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불공정과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주주 권리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우리 개혁 진보 진영의 비난, 비판 저희가 아프게 받아들이고 국민의힘은 곧바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랜만에 정치가 작동했다고 자평하며 일부 의사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힌 여야 의정 협의체 동참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전공의까지 다 함께 시작하면 좋겠지만 의료 수요가 폭증할 겨울을 앞두고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오는 11일을 출범 시한으로 못 박았습니다. 민주당이 참여에
처음과 달리 전제 조건을 강조하면서 계속 불참 입장을 고수한다면 여의정만이라도 우선 출발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전공의들의 참여 여건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그걸 풀기 위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의료계 요구하는 데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까? 아니면 뭘 내놨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결정으로 4년 전 여야가 합의해 추진한 금투세는 조만간 소득세법 개정 절차를 거쳐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당의 전통적 노선보다는 여론을 우선한 셈인데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비리 혐의 재판이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 대표는 시간에 맞춰 법정에 출석할 예정인데 열흘 뒤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또 다른 재판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다투는 재판도 오전 10시부터 시작합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인터뷰를 꾸미고 보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시각 삼성전자의 기밀을 빼돌려 미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 전 부사장 안모 씨의 재판도 열립니다. 구속 상태인 안 씨는 보석을 청구했는데 이에 대한 신문도 오늘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사 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박모 씨 등 3명에 대한 공판도 이어집니다. 박 씨 등은 대표 이모 씨와 공모해 4,400억 원 투자금을 끌어모은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10번째 회의에도 진통이 여전합니다. 공익위원들은 7일에 열릴 11차 회의에도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논의를 마무리하고 중재안을 제시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목표 시한을 넘겨 열린 10차 상생협의체. 배달의 민족에 이어 쿠팡이츠도 차등 수수료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이 적은 입점업체에게는 더 낮은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앞서 쿠팡은 중개수수료를 5%로 내리는 대신에 배달비를 점주들이 모두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다가 입점업체들의 반발을 불렀습니다. 차등 수수료를 도입해 중소 영세상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무료 배달 혜택도 지키는 방안으로 추가 상생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쿠팡이츠는 세부 방안을 마련할 시간이 없었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제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차등 수수료를 제시한 배달의 민족은 이번에도 쿠팡이츠를 의식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오늘날 9.8% 수수료율의 원인이 되고 있는 플랫폼 주도의 과도한 출혈 마케팅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입점업체들은 수수료율 5% 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수수료는 최대 5% 이하가 되어야 되고 소상공인은 조금이나마 숨통이 튑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최애 대우를 요구하면서 무료 배달이라고 광고하면서 가게에 정가시키는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합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최소한의 요구는 중개 수수료 5%, 영수증 세부 내용 공개입니다. 공익위원들이 중재 시도를 이어갔지만 이번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배민과 그다음에 쿠팡의 그 최종 상생안을 저희들이 받아서 비교를 하고 그다음에 입점업체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부분의 차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11차 때 논의를 할 예정이고. 위원장은 7일에 열릴 다음 회의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논의를 마무리하고 중재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SK그룹이 개최한 AI 포럼에서 최태원 회장이 직접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나눈 이야기를 공개하며 끈끈한 우정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TSMC, 오픈AI 등 네로라는 글로벌 빅테크 수장들의 발언을 소개하며 AI 생태계 발전을 위한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계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편안한 복장으로 무대 위에 선 최태원 SK그룹 회장.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매사에 서두르는 모습이 마치 한국 사람 같다면서 두 사람이 나눴던 이야기를 직접 공개했습니다. 6개월을 당겨달라. 그래서 6개월을 당겨보겠다고 저희가 노력하고 왔습니다. 그리고선 솔직히 미팅을 더 가기가 이제 좀 두렵습니다. 한 번 더 가면은 또 당겨라 할까봐 이제. 즐거운 1화에 등장한 건 SK가 최근 내년 말로 양산 계획을 앞당긴 6세대 HBM으로 그 배경에 젠슨 황이 있었던 만큼 6세대 역시 엔비디아 납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젠슨 황도 SK가 없었다면 AI가 진보할 수 없었을 거라며 화답했습니다. With HBM memories has really made it possible for us to achieve what appears to be super Moore's law, because we were simultaneously reducing numerical precision. 여기에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완제품을 만드는 TSMC의 수장까지 더해 AI 시대 가장 강력한 반도체를 만드는 세 회사의 협력 관계를 공개 석상에서 확실시한 셈입니다. 이뿐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SK를 향한 애정 공세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And this is just the very beginning. We look forward to our continued partnership and together building a robust AI ecosystem in Korea. 최 회장은 특히 수익 모델 부재와 반도체 공급 부족, 막대한 양의 전력 수급 등 인공지능 시대에 앞서 해결할 과제들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면서 거듭 파트너십을 강조했습니다. 파트너십을 통해서 버틀렉 하나씩 부딪힌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고, 어떤 문제들은 결국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잉태가 돼서 새로운. 같은 날 SKT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하이닉스는 예정에 없던 5세대 HBM 신제품 계획도 알렸습니다. 국가 단위 투자가 불가피한 인공지능 시대에 맞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협력을 다지는 데 총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YTN 박주현입니다. 해마다 수능을 앞두고는 머리가 좋아지는 약이라며 수험생들을 혹하게 하는 만드는 약들이 시중을 돌아다닙니다. 혹시나 싶어 사보지만 알고 보면 허위 과장된 광고였거나 부작용을 일으키는 마약류 불법 제품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머리가 좋아지거나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말보다 달콤한 유혹은 없습니다. 여기에 쉽게 먹기만 하면 효과가 난다고 하니 인기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해마다 이른바 머리 좋아지는 약들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식약처가 점검해본 결과 대부분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거짓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자율심의를 받습니다. 자율심의 받은 대로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진 광고가 있어서 적발한 것입니다. 심지어 일반 식품이면서 기억력이 나아지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팔았지만 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나 암페타민을 넣은 불법 마약류 제품도 적발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제품들을 먹는다고 해도 실제 머리가 좋아지거나 집중력이 높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ADHD라고 하는 병이 있는 분들에서 효과가 있는 것일 뿐이고요. 보통 사람이 일시적으로 아니면 특별한 기능을 더 올리기 위해서 용도로 먹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ADHD 질환으로 진단받지 않은 정상인의 경우 부작용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심박동수 증가, 두통은 물론 불면증, 흥분성, 환각까지 나타날 수 있는 건데 수험생에게는 큰 악영향인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불확실한 제품을 먹는 것보다 규칙적인 식생활 습관을 통해 컨디션 조절에 나서는 것이 집중력 향상에 더 효과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보험 상품에 중복해 가입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수십억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유흥업주가 여성들을 가짜 환자로 동원했고 현직 의사들이 허위 진단서를 써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전주시 한 심장 전문 병원입니다. 경찰은 지난 6월 이곳을 비롯한 전국 병원 6곳을 압수수색해 환자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고액보험에 여러 개 가입한 가짜 환자들이 특정 병원에 몰린다는 첩보를 입수한 겁니다. 뇌혈관 진단비하고 심혈관 진단비 관련되어서 특정 모집인이 모집한 건에 대해서 이제 진단비가 전 특정 병원에 이제 특이적으로 좀 몰려 있던 게 좀 의심스러웠고요. 경찰 조사 결과
보험 설계사들이 가짜 환자들을 끌어모아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가 찾아가 머리나 가슴이 아프다고 하면 의사가 허위 진단서를 써주는 수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무려 31명이 병원에서 뇌나 심혈관 질환자로 둔갑해 약 37억 원을 타냈습니다. 경찰은 보험 설계사와 의사 각각 1명, 브로커 2명을 주범으로 보고 구속했습니다. 여성을 유흥업소에 알선하는 이른바 보도방 업주도 브로커로 활동했습니다. 이 브로커는 여성 10여 명을 보험 사기에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일가족을 동원해 보험금을 빼낸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구속된 보험 설계사의 부인이 뇌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에서 진단을 받아서 총 3억 5천만 원 정도를 수령했습니다. 경찰이 이번 수사로 검찰에 넘긴 의사와 한의사는 모두 8명. 다만 일부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원장님 의견은 그거죠. 나는 돈 받은 바가 하나도 없고 있어서 진단했던 것뿐이고. 경찰은 이런 사기 범행으로 보험료 인상과 같은 사회적 폐해가 만만치 않다고 보고 관련 추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7.4도로 어제보다 9도나 낮고요. 파주도 3.6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동안 워낙 온화했던 터라 더 춥게 느껴지고 있으니까요. 출근길 두툼한 겉옷으로 보온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관령 3.9도, 춘천 5.7도, 대전 7.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어제보다 3에서 7도가량 낮아 종일 쌀쌀하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4도, 광주 15도, 대구 17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밤까지 비가 내립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는데요. 다만 기온이 낮은 강원 북부 산간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중북부 지방에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그 밖의 내륙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절기 입동인 목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2도까지 곤두박질하며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이번 추위는 주말에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